안녕하십니까. 컴퓨터 사용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될 필수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시면 여러가지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컴퓨터를 쓰다 보면 본인의 컴퓨터 사양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경우가 있죠. 무슨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누구한테 뭔가를 얘기해 줘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본인의 사양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한참 쓴 이후로는 사양을 다 기억할 수가 없죠. 저도 지금 제 컴퓨터 사양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면 또 여기저기 뒤져보고 또 여기에 들어가서 제어판 들어가서 환경 설정 뭐 찾아보고 막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내 컴퓨터 사양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래쪽에 있는 검색창에다가 입력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DXDIAG라고 칩니다. DXDIAG. 자, 이거 간단하죠? 이렇게 치시게 되면 바로 뜹니다. 이렇게 DXDIAG 명령 실행이라고 나오죠? 자,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다이렉트X 진단 도구라고 나오고요. 일목요연하게 전체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현재 날짜하고 시간하고요. 컴퓨터명, 이 컴퓨터명도 가끔 필요할 때가 있어요. 네트워크 같은 거 조절하실 때는 필요할 경우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운영체제 몇 비트인지 뭔지 문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제조업체 쭉 나오고 CPU 종류 나오죠. 그 다음에 메모리 얼마 꽂혀 있는지, 그 다음에 뭐 다이렉트X 버전 나오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도 다 나와요. 어댑터 나오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지금 2개가 꽂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2개가 뜨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눌러보면 사운드, 이렇게 사운드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입력 부분, 키보드, 마우스, 터치앤, 뭐 키보드, 뭐 여러 가지 다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내 컴퓨터 안에 있는 모든 연결된 장치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주 편리한 도구입니다. 이거. 자, 요거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DXDIAG. 다른 거 필요 없이 이것만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입력 관리 장치도 또 보시면 눌러보시면 USB 장치로 뭐 허브라든지 아주 자세하게 나오네요. 뭐 로지텍 USB 인풋 디바이스부터 어쨌든 내 컴퓨터에 붙어 있는 건 뭐든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열 필요 없이 이거 하나면 끝나게 됩니다. 요 기능 명령어는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은 모든 문서가 거의 PDF로 통일되고 있죠. 예전에는 TXT라든지 또는 뭐 사진은 JPG라든지 이렇게 다 따로 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PDF면 어디서든 다 볼 수 있고 뭐 웹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요즘은 PDF로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이 PDF로 바꿀 때 어떻게 바꾸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DF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자, 일단 예를 들어 사진을 한번 바꿔볼까요? 자, 여기 사진이 있어요. 사진을 PDF로 바꾸겠다 하시면 일단 뭐 다른 거 열 필요도 없고요. 그냥 더블 클릭해서 일단 여기 사진 창을 여세요. 자, 여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프린트 표시 보이시죠? 자, 인쇄죠, 인쇄. 이거 누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프린터가 있으신 분은 프린트가 뜰 거고요. 없으신 분은 프린터가 안 뜹니다. 자, 상관없어요. 여기를 누르시고 쭉 올라가셔서 마이크로소프트 프린트 투 PDF라고 있죠? 자,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가 PDF로 바뀌어서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인쇄하면 나는 프린터 없는데 인쇄도 됩니까? 자, 여기서 인쇄를 누르면 이 그림이 PDF 파일로서 그러니까 저장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인쇄. 자, 그 다음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해볼까요? 뭐 테스트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PDF 파일로 저장이 되게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PDF 파일로 저장돼 있죠? 자, 요거 더블 클릭해서 여시면 PDF 파일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PDF로 변형을 할 수 있고요. 자, 예를 들어 텍스트다. 그러면 이런 TXT 파일은 더블 클릭하시면 메모장이 뜨게 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눌러서 여기 인쇄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자, 마이크로소프트 프린트 투 PDF라고 나오죠. 자, 이것도 PDF로 저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쓰시던 간에 이 인쇄를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프린트 투 PDF는 반드시 있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뭐 엑셀, 워드, 포토샵 그 외에 뭐 여러분이 쓰시는 뭐 한글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쓰셔도 항상 이거는 있기 때문에 윈도우 10을 쓰시는 이상은 PDF로 바꾸시는데 무슨 뭐 다른 프로그램을 사시고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PDF로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다른 문서나 또는 웹페이지 또는 컴퓨터 파일로 들어가 있는 뭐 텍스트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타이핑을 할 때가 있는데요. 자, 이거 일일이 다 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텍스트로 변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텍스트로 치고자 하는 게 PDF라든지 또는 사진으로 찍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 사진이죠? 이렇게 긁히지 않습니다. 안 긁히죠? 자, 이것들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은 제가 금방 뉴스에서 하나 캡처를 받아봤어요. 자, 일단 구글 크롬을 실행시키고요. 여기 답 버튼 보이시죠? 이걸 누르셔서 여기서 드라이브로 들어갑니다. 물론 구글 드라이브 계정이 있어야 되겠죠. 자, 누르면 들어가게 되겠죠. 구글은 비용을 따로 지불하지 않고 그냥 계정만 만드시면 되니까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자, 여기서 캡처 파일이 있죠. 이것을 일단 얹습니다. 얹으면 업로드가 되겠죠. 지금 이거 구글 드라이브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캡처한 거 JPG가 있어요. 이것을 우측 버튼을 눌러줍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올라가 있는 제가 금방 올린 사진 파일을 우측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메뉴가 쭉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연결 앱으로 들어갑니다. 연결 앱에서 구글 문서로 들어가세요. 구글 문서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여기 캡처한 파일 있죠? 텍스트 파일을 캡처한 것을 가져다가 얘가 텍스트로 알아서 변형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자, 지금 어때요? 다 긁히죠? 자, 이건 뭐예요? 이건 그림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싹 다 텍스트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요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한글이라든지 워드 같은 데 붙여가지고 이거 글씨만 조절을 해주면 되겠죠. 하지만 이거를 쓰는 것보다는 시간이 엄청나게 절약이 되겠죠. 아무리 타이핑이 빨라도 이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느릴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 웹페이지 같은 거라든지 또는 PDF 파일도 이렇게 긁히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타이핑을 해야 할 때는 이렇게 쓰시고요. 혹시나 문서를 파일로 받지 않고요. 종이로 받으셨죠? 종이로 받았으면 종이를 스마트폰 카메라 있죠?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으시든지 아니면 뭐 다른 카메라로 찍으시든지 하셔서 자, 구글 드라이브에만 올려서 우측 버튼으로 해서 문서로 연결만 해주면 무조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냥 날려 쓴 글씨 같은 건 좀 힘들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정자체로 되어 있는 것은 거의 99% 전부 들어오게 돼요. 요거는 아주 편리한 기능이니까 꼭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설치한 프로그램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윈도우 버튼 누르신 다음에 제어판으로 들어갔었죠? 제어판 들어가셔서 여기 제어판에 있는 프로그램 제거 들어가셔서 이제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거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윈도우가 바뀌었죠. 윈도우 10이. 그러면서 좀 더 편하고 쉽게 제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제어판에서 프로그램 제거로 제거를 하실 때에는 내가 설치한 프로그램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10에 원래부터 깔려 있던 거는 건드릴 수가 없고요. 내가 컴퓨터에 지금 설치해 놓은 것들만 제거가 가능하죠. 하지만 이 방법을 쓰시면 기본적으로 원래부터 설치되어 있던 것도 제거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 윈도우 버튼 다시 누르시고요. 제어판으로 들어가지 않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설정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서 앱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 이 앱으로 들어가세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설치되어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전부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원하는 프로그램을 눌러서 여기서
제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제어판에 있는 프로그램 제거에는 3D 뷰어라는 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3D 뷰어는 자, 여기 윈도우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에 3D 뷰어라고 나오죠. 자, 이거는 뭡니까? 윈도우 10을 깔 때 같이 깔리는 프로그램이에요. 내가 따로 설치한 게 아니죠. 그래서 제어판에서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거에서는 이런 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나오죠. 예, 제거도 있죠. 자, 나는 3D 뷰어로 뭐 볼 일이 없다. 괜히 이거 설치해 놨고 용량만 먹고 시동할 때 같이 켜지니까 속도만 떨어진다. 난 필요 없다 하시면 여기서 제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설치했지만 윈도우를 설치할 때부터 알아서 같이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 계산기라든지 고객 지원, 그림판, 날씨 어때요? 전부 다 지울 수가 있어요. 그림판 3D 제거가 가능하네요. 날씨 제거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 필요 없으시면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필요 없는 것들은 제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숨겨진 아주 편리한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쓰시다가 갑자기 다운이 된다던가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거 하죠? 컨트롤 알트 딜리트 해서 작업 관리자 열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 관리자를 열어서 그 다음에 원하는 프로그램 또 선택하시고 작업 끝내기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가 훨씬 편해요. 여기에 보시면 자,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 고급 옵션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고급 옵션을 누르시게 되면 3D 뷰어에 대한 자, 종료 프로세스가 나오게 되죠. 이 앱과 관련 프로세스를 즉시 종료합니다. 자, 여기서 종료해버리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편리하게 쓸 수 있고, 또는 이 앱에 대한 초기화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복구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 설치할 때 상태 그대로 만들어 줍니다. 자, 여러 가지 아주 편리한 기능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앱과 설정도 제거를 해버릴 수 있고, 다양하게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프로그램 제거나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설정에 앱에 들어오셔서 이 앱 및 기능 들어가셔서 여기서 전부 이용을 해주도록 하세요.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대신 단점이 하나 있죠. 뭡니까? 만약에 여기 기본 설치되어 있는 이 3D 뷰어를 지워버리게 되면 다시 살릴 수가 없죠. 예, 그게 하나 단점이죠. 그러니까 기본 앱을 지우실 때는 좀 신중하게 지우셔야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 10에 깔려있는 기본 앱들도 지울 수 있고 내가 설치한 앱도 지울 수 있는 선별 제거 기능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윈도우 10의 기본 앱으로 설치되어 있는 앱 중에 유용하고 편리하지만 여러분이 잘 모르고 계시는 앱 두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녹음기 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녹음기 앱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많아요. 여기 음성 녹음기라고 있죠.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녹음기 앱을 쓰시려면 컴퓨터에 마이크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겠죠. 혹시나 마이크가 설치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를 뭐 구태여 따로 안 사셔도 여러분들 이어폰 있죠? 그걸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녹음기를 해놓으면 만약에 여기서 녹음 버튼을 눌러서 안녕하세요. 녹음기 테스트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녹음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필요가 없으시면 우측 버튼 누르고 해당하는 걸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다시 또 우측 버튼을 누르고 공유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 그게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파일 위치를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요. 안녕하세요. 녹음기 테스트 중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간단한 편집도 가능해요. 자, 여기 보시면 자르기라고 있네요. 자르기 눌러볼까요? 내가 원하는 구역만 선택을 해서 자, 이렇게 원하는 부분만 선택을 하셨죠? 이렇게 움직여서 선택을 하셨으면 여기서 저장 버튼 누르면 그 부분만 잘려서 저장이 됩니다. 그 대신 원본을 아예 잘라버릴 것이냐 아니면 원본은 놔두고 복사본을 저장할 것이냐
당연히 복사번호로 해주셔야 되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녹음기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 파일을 가지고 스마트폰에 넣어서 스마트폰의 벨소리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여러분이 누구나 아시는 계산기 앱인데요. 이 윈도우 10이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계산기 앱이 엄청나게 좋게 바뀌었어요. 이 윈도우에 들어가 있는 계산기 앱만 있으면 뭐 몇십만원짜리 공학용 계산기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윈도우 기본 앱들 중에 이 계산기만은 정말 칭찬해 줄만 해요. 마이크로소프트에. 자, 예전 방식하고 좀 틀려졌는데요. 여기 표준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 좌측 옆에 보시면 탐색 열기라고 나옵니다. 눌러보시면 표준 공학용 프로그래머, 날짜 계산, 통화 환율, 부피 뭐 엄청나게 나와요. 이게 뭐 여러분이 계산을 뭔가를 해야 되겠다, 도량형 수치를 뭐 알아봐야겠다, 뭐든 다 나옵니다. 거의 뭐 여러분이 알고 싶어 하는 건 여기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셔서 검색하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게 다 있으니까. 데이터 같은 거 눌러보시면 뭐 기가바이트, 메가바이트, 심지어 이런 것까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무게 질량 같은 것들도 보시면 이렇게 파운드와 킬로그램으로 변형할 수 있고요. 누르면 또 다 바뀌죠. 굉장히 직관적이면서 아주 편리하게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거 많이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기본 앱들 중에 효용성이 높으면서도 편리한 앱들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 컴퓨터에서 갑자기 인터넷 연결이 안 될 경우에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인터넷을 연결을 할 때 가끔 웹브라우저에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죠. DNS 서버가 응답하지 않습니다. 자, 이 네트워크가 안 되는 경우에 거의 90%는 이 DNS 서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 윈도우 버튼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제어판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제어판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서 네트워크 및 인터넷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네트워크 상태 및 작업 보기로 들어가요. 자,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이더넷이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트북일 경우에는 여기 와이파이라고 뜰 겁니다. 자, 상관이 없어요. 아무거나 상관없고요. 여기 이더넷 부분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속성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 이 속성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쭉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요. IPv4라고 나오죠. 자, 요거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 속성이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자, 그 전에는 활성화가 되지 않죠. 자, 눌러서 활성화 시키고요. 속성 들어갑니다. 들어가시게 되면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 자동으로 DNS 서버 주소 받기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이 집에 있는 공유기는 계속 유동적으로 바뀌는 IP이기 때문에 이 서버에서 주는 IP를 이용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가끔 여기 있는 DNS 서버가 엉키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찾지를 못해서 DNS 서버 주소를 찾을 수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다음 DNS 서버 주소 사용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기본 설정 DNS 서버랑 보조 DNS 서버 값을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값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인터넷을 쓰는 통신사들 있죠. SK나 KT, LG 이런 데에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DNS 서버 주소하고 보조 DNS 서버 주소를 물어보면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 주소를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써주시게 되면 확인을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연결이 그대로 되게 돼요. 자, 그런데 그 전에는 자동으로 해도 잘 됐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러 가지를 설치하고 또 인터넷도 접속하고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꼬이게 되면 포맷을 하기 전에는 이 DNS 서버 주소 받기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실 때는 여기 서버 주소를 물어봐서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만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인터넷이 연결되게 되겠죠. 자, 여러분 안 되실 때는 이렇게 해서 꼭 한번 이용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DNS 서버 주소를 집어넣고 재시동을 한번 해주시면 더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된다거나 속도가 갑자기 떨어졌을 때 체크하거나 확인해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에 고장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좀 더 낫겠죠. 자, 일단은 여러분이 공유기를 한번 보시면은 뭐 일반 공유기도 괜찮고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모뎀 공유기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전원 불빛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쪽에서 빨간 불빛이 어딘가에 나온다거나 할 경우에 이 속도가 잘 안 나오거나 아니면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안 나올 경우에는 뒤쪽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어느 공유기를 쓰시던 간에 뒷모양은 거의 99% 똑같이 생겼을 거예요. 자, 여기에 보시면 색깔이 똑같은 부분이 3개 또는 4개 이렇게 달려 있고요. 여기에 색깔이 틀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뭐냐면 벽에서 랜선이 들어와서 공유기로 들어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어요. 이 부분이 여기에 꽂히면 당연히 인터넷 연결이 안 되겠죠. 자, 일단 들어오는 선은 무조건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벽에서 들어오던 어디서 들어오던 일단은 이쪽으로 들어온 다음에 각각 여러분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나가게 되고요. 이거는 유선으로 나가게 되고 이걸 통해서 무선으로 나가게 되겠죠. 자, 일단 이 공유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랜선을 뽑으셔서 요것을 컴퓨터에 다이렉트로 꽂아주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 컴퓨터로 요 선이 이렇게 들어가서 컴퓨터로 꽂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놔두고 컴퓨터에 이 꽂혀 있는 선 부분을 빼고요. 이것을 꽂아 봅니다. 자, 그때 속도나 연결이 아주 잘 돼요. 그러면 그 경우는 거의 90% 이상은 이 공유기에 문제가 있겠죠. 예, 그럴 경우에는 공유기를 AS를 받으시든지 새로 구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선을 컴퓨터에 꽂든 여기에 꽂든 아무 변화가 없어요. 계속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 랜선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랜선을 한번 바꿔 보시고요. 뭐 거의 랜선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럴 경우에는 인터넷을 연결하는 통신사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되도록이면 인터넷 통신사에 전화를 하셔서 자, 속도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근데 그 전에 전화를 걸면 반드시 이런 체크를 한번 하라고 할 겁니다. 자, 뭐냐면 이 공유기의 전원을 끕니다. 자, 여기는 전원 버튼이 이제 앞쪽에 붙어 있는데요. 혹시나 전원 버튼이 없으면 여기 있는 전원 케이블 있죠? 이걸 아예 뽑으세요. 뽑고 그 다음 컴퓨터 전원도 끕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새로 키시고 그 다음에 한 1분쯤 있다가 이 공유기 전원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면 거의 그래도 한 70-80% 이상은 원상복귀가 돼요. 이게 왜냐하면 주소가 한번 꼬이게 되면 계속 이게 연결이 느려지고 하는데 이것을 전원을 뽑고 컴퓨터도 전원을 키면서 초기화를 시킴으로써 IP 주소가 새로 생성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제대로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도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때는 통신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가 거의 뭐 90% 이상이겠죠. 그래서 통신사에 전화를 하면 반드시 이거 해보라고 할 거예요. 이거 전원 끄고 그 다음에 컴퓨터 전원도 끄라고 할 거예요. 그것은 금방 내가 테스트 해봤다라고 얘기를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신호를 다시 한번 주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주면 거의 뭐 해결이 되고요. 만약에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택이라든지 아파트나 이런 단지에 있는 이 인터넷 선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가 뭐 그렇게 되면 거의 90% 이상이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해결을 하시면 인터넷이 끊어진다거나 속도가 갑자기 현저하게 떨어지는 부분을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이 가정이나 또는 사무실에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하실 때 컴퓨터나 공유기나 또는 통신회사나 이런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유달리 속도가 느려요. 이럴 경우에 공유기의 위치를 조금만 바꿔줌으로써 속도를 올려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통 공유기 설치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요. 보통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시게 되죠. 뭐 코너에 이렇게 두신다든지 아니면 이쪽 벽이나 이쪽 벽면, 그죠? 또는 이쪽 코너에 둘 수도 있고 뭐 여러 군데에 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일 좋은 위치는 중앙이에요. 자, 이 공유기가 와이파이 전파를 사방으로 뿜어내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울수록 좋은 거죠. 자, 이게 최단거리가 여기가 되는 거죠. 예, 어디로 가든 중앙에 있으면 최단거리가 되겠죠. 자, 하지만 코너로 붙게 되면 이쪽은 이제 거리가 멀게 되겠죠. 이런 쪽은 안 그렇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자, 옆을 봤을 때, 자, 이것은 위에서 봤을 때고요. 옆에서 봤을 때 보통 공유기를 바닥에 내려놓는 분이 있어요. 또는 보통 이제 책상 같은 거 있으면,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책상 위에다 얹는 경우 있죠. 자, 무조건 공유기는 높은 데 있을수록 좋습니다. 자, 그거를 꼭 명심하시고, 되도록이면 공유기를 위쪽으로 올리시고요. 되도록이면 사방이 트인 넓은 공간에 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있을 경우에 가구가 하나 있다든지 또는 이런 데도 또 가구가 있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와이파이 전파가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막혀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위치를 잡으실 때 되도록이면 트인 공간, 뭐 차라리 코너에 뭐 막혀있다 할 경우에는 여기가 더 나을 수 있죠. 예, 여기보다는 여기가 낫습니다. 이 사방으로 다 확 트였으니까요. 그죠?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거는 되도록이면 위쪽으로 올리세요. 이 바닥에 놓는 분 많아요. 최소한은 책상 위 정도는 올려 놓으셔야 되겠고요. 뭐 책꽂이 같은 거 있다. 그럼 그 위에 얹으시면 되고, 공유기 뒷면을 보면 이렇게 못을 박아서 걸 수 있는 구멍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벽에다가 거실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높게, 되도록이면 넓은 트인 공간, 막히지 않은 곳, 요런 쪽으로 골라서 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빔포밍이라는 기술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공유기가, 옛날 공유기는 보통 이제 공유기가 있을 경우 이 와이파이 전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낭비가 있죠. 자, 그런데 요즘 나오는 공유기들은 전부 이 빔포밍 기술을 이용을 해요. 이 빔포밍은 내가 여기에다 예를 들어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할 경우, 자, 이 전파를 받는 걸 얘가 인식을 해서 그쪽으로만 쏴줍니다. 집중적으로. 당연히, 자, 속도도 빨라지고요. 끊김도 없죠. 예, 가끔 보면 이제 막 끊김이 있고 하는 것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새 뭐 공유기 얼마 안 해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거는 되도록이면 요즘 나온 걸로 바꿔주시면 거의 빔포밍을 지원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쏴주기 때문에 속도를 아주 비약적으로 올릴 수 있고 끊김도 방지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끊김이 발생한다거나 속도가 느린 공간에서 어느 정도 속도를 올려주는 것은 이 공유기 위치만 좀 바꿔주더라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되도록이면 오래된 거는 빔포밍 기술을 이용하는 공유기로 교환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쓰실 때 속도가 좀 떨어진 것 같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통신사나 이런 데 전화해서 속도가 좀 느려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이게 얼만큼 떨어졌는지를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속도 측정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통신사에 전화를 할 때도 이런 증거가 있으니까 훨씬 얘기하기가 쉽겠죠. 일단 가장 유명한 곳을 한 군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ast.com입니다. 자, fast.com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속도를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빙글빙글 돌죠. 자, 그래서 현재 인터넷 속도가 480 Mbps라고 나오게 됩니다. 보통 요새 초고속 인터넷은 거의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파워드 바이 넷플릭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무료 사이트예요. 아무것도 깔 필요도 없고 설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바로 측정이 돼요. 아주 간편하죠. 그리고 이거를 넷플릭스에서 무료로 지금 제공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넷플릭스가 스트리밍 영화를 송출해주는 업체죠. 그러니까 이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속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 소비자들한테 알아서 한번 측정을 해보시라고 이런 걸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다. 물론 넷플릭스 안 쓰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단편적인 속도일 뿐이고 이 밑에 상세 정보 보기라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연 시간이라든지 트래픽 상태, 업로드, 다운로드 속도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업로드고요. 이게 다운로드예요. 자,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 하면 이 두 가지의 속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운로드 속도가 100, 200 정도밖에 안 나오고 업로드 속도가 500 나온다. 2배 이상 차이 난다거나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통신사에 전화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조치를 취해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지만 인터넷 속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 이유는 올리는 건 느린데 내리는 건 빠르면 어쨌든 이 업로드 부분에서 속도 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다운로드 부분도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이런 거를 체크를 하셔서 내 인터넷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지연 시간에서 트래픽이 없음, 트래픽이 많음 이렇게 나오죠. 지금 현재는 트래픽이 좀 많은 상태가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는 제가 한번 돌린 상태이기 때문에 금방 떴는데 실제 여러분 하시면 여기 있는 숫자 이거는 빨리 나와요. 그런데 이 업로드 부분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셔야 돼요. 자, 지금 보면 또 차이가 생겼네요. 그렇죠? 업로드 속도와 다운로드 속도가 차이가 좀 생겼죠. 이런 것들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체크를 하셔서 계속 지속적인 차이가 크다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터넷 속도를 간단하게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마우스 스크롤 휠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엑셀이라든지 워드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쓰실 때 마우스 스크롤 휠을 돌리면 휙휙 넘어가요. 한 뭐 6줄씩, 8줄씩, 10줄씩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글씨 보기가 굉장히 힘들죠. 웹 검색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뉴스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넘기면 이게 확 넘어가죠. 나는 이렇게 조금씩 넘어가고 싶은데 이 스크롤 휠을 조금만 돌려도 휙휙 넘어가서 예를 들어 뭐 이런 걸 눌렀어요. 한번 누르고 이렇게 누르면 이 글 줄이 이렇게 확확 넘어가니까 난 중간을 보고 싶은데 자꾸 넘어가 버리죠. 자,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많아요. 특히 이제 작업하실 때 엑셀 같은 거 쓰실 때는 더 많이 넘어가죠. 자, 엑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요. 자, 여기서 스크롤 휠을 한번 이렇게 돌리면 휙 넘어가죠. 네, 이렇게 한꺼번에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요. 작업할 때 중간 정도를 보시고 싶으신데 이게 넘어가 버리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럴 때 조절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롤 휠이 조금씩 넘어가다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윈도우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제어판으로 들어갑니다. 제어판 들어가시면 제어판에 하드웨어 및 소리라고 나오죠. 자, 여기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마우스라고 보입니다. 자, 이렇게 마우스로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단추 포인터 쭉 나오고요. 휠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휠로 들어가세요. 지금 한 번에 스크롤할 줄의 수가 16으로 돼 있죠. 그러면 스크롤을 한 번 해버리면 16줄씩 넘어가는 거죠. 그럼 불편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좀 작게 줄여놓는 거죠. 3. 그 다음에 가로 스크롤이 있으신 분들은 휠을 움직일 때 3줄씩,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적용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1로 고치는 분이 있는데 그럼 이제 너무 많이 걸려요. 한번 움직일 때 너무 휠을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보통 한 3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한 5나 6 정도 쓰시는 분도 있는데 3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적당하게 넘어가요. 그래서 3으로 바꿔주시고 적용해 주시고요. 확인해 주시면 자, 이렇게 넘기더라도
어때요? 조금씩 넘어가죠?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텍스트를 읽으면서 넘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요 스크롤 휠 한번 잘 조정을 해보시고요. 이 스크롤 휠은 개인에 따라서 많이 넘기는 게 좋다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조금씩 단계적으로 넘어가는 게 좋다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맞는 걸로 조정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업을 하실 때 워드나 한글 같은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 자체적으로 특수 문자를 지원을 하게 되지만 메모장이라든지 워드패드, 그래픽 프로그램들 그리고 엑셀 같은 것들을 쓰시다 보면 자체적으로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특수 문자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윈도우 10에서 특수 문자를 입력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모장을 하나 열어볼까요? 자,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 여기 검색 창 있죠? 여기다가 그냥 쓰는 거예요. 문자표라고 씁니다. 자, 문자표 쓰시면 이 문자표라는 앱이 있어요. 네, 이거 처음 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열어볼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자표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특수 문자를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쭉 내려가시다 보면 종류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스크롤을 조정하게 되면 뭐 다양하게 나오죠. 여기 내려가시다 보면 내가 원하는 이제 특수 문자를 찾으셨다 한다면, 자, 이거라고 할까요? 자, 요거를 클릭을 한번 해주게 되면 크게 나오고요. 더블 클릭을 해주면 복사할 문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복사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여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컨트롤 V. 그럼 들어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특수 문자를 입력을 할 수 있는데 글꼴은 여기서 이제 미리 정해주면 돼요. 여기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글꼴이 나오죠? 자, 이 글꼴에 따라서 특수 문자가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글꼴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또 어떤 글꼴은 또 이런 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글꼴에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가장 기본 서체로 아리얼체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쭉 앱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행이라고 있죠. 이것은 단축키 키보드에 윈도우 R 치셔도 나오고요. 그냥 안 나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윈도우 버전에 따라서 틀리니까 안 나오시면 바로 그냥 실행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죠. 여기서 자, CHARMAP 캐릭터 맵을 줄인 글씨입니다. 자, 요것을 치시고요. 확인을 누르시면 또 똑같이 이렇게 문자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골라서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바로 찾는 기능인데요. 자, 이 메모장 같은 데서 쓰실 때 이제 커서를 주시고요. 글씨를 쓰시죠. 근데 이것을 한글로만 가능합니다. 모음과 자음이 있잖아요. 자음을 입력합니다. 기역부터 니은, 디귿, 리을 쭉 가서 히읗까지 쭉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니은을 한번 눌러볼게요. 니은 누르신 다음에 자, 지금 그러면 이렇게 선택된 커서가 깜빡이죠?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한자 키를 누릅니다. 키보드 보면 한자 있죠? 한자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 자음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특수 문자들이 나오게 돼요. 어느 프로그램이든 똑같이 나오게 되는 윈도우 10에서 제공하는 특수 문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픽 프로그램을 쓰실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특수 문자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윈도우 10에서 쓰이는 가장 기본적인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휴지통에 버리기 기능이죠. 자, 여기 새 폴더가 하나 있어요. 자, 이거 휴지통에 버릴 때는 지금 이렇게 그냥 버리는데 이렇게 버리게 되면 또 휴지통 비우기를 또 하셔야 되죠. 귀찮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 버리고자 하는 파일이나 폴더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시고 Shift 딜리트 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삭제하시겠습니까? 자, 예 해볼게요. 자, 예 할 때 이 휴지통에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예 했습니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자, 이 기능은 휴지통을 거치지 않고 아예 삭제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심은 하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다시 살릴 수는 없으니까
확실하게 지울 것만 이런 식으로 지우시면 좀 더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작업을 할 때나 또는 인터넷 서핑을 할 경우에 이렇게 창들이 많이 열려 있죠. 자, 그럴 경우 이 창 뒤쪽에 있는 이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창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럴 때 간편하게 뒤쪽을 볼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윈도우와 쉼표를 한번 눌러주시면 쉼표는 띄셔도 돼요. 윈도우 키만 누르고 있는 상태면 뒤쪽을 바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윈도우 키에서 손을 띄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뒤쪽, 창에 가려진 뒤쪽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로그램도 열려 있고 웹 브라우저 창도 열려 있죠. 자, 이럴 때 이제 줄일 때 이렇게 눌러서 일일이 다 눌러서 줄이죠. 그럴 경우에 이렇게 작업줄로 한꺼번에 내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윈도우 키 또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D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만 따로 열어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창들을 전부 작업줄로 내릴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내가 지금 쓰는 창 요거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다 내리고 싶은 거죠. 작업줄로. 자, 그럴 경우에는 윈도우 누르시고요. 키보드의 홈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쓰는 창 외의 거 나머지는 전부 작업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원상복귀 하시려면 또 똑같이 윈도우하고 홈 버튼 누르시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게 되겠죠. 그 다음은 탐색기 여는 기능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탐색기가 이렇게 버튼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일을 찾는다거나 할 때 탐색기를 쓰죠. 그리고 이 작업줄에 탐색기가 나와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쉽게 열 수가 있어요. 똑같이 윈도우 E 누릅니다. A, B, C, D, E 누르시면 이렇게 파일 탐색기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바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확대 축소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뉴스라든지 무슨 텍스트 같은 것들을 읽을 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좀 키워서 보고 싶은데, 자, 그럴 때는 키보드에 윈도우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백스페이스 옆에 있는 플러스 키를 눌러주시면 확대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대 축소 되겠죠.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이거 보여드리느라고 창이 좀 작아서 그렇고요. 여러분 같이 전체 화면에서 볼 때는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창을 열게 되면 이렇게 돋보기 설정 창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 전체 화면이나 렌즈 이런 것들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는데 확대가 안 되죠. 이것은 100%라서 그렇고요. 자, 요거를 플러스를 하나 해주면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쭉 확대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잘 안 보이는 부분 읽을 때도 훨씬 쉽게 여러분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돋보기 기능은 많이 쓰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활용을 많이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거 하다가 취소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닫아주면 원상복귀가 되게 됐죠. 자, 그 다음은 작업관리자 창인데요. 자, 이 작업관리자는 어떨 때 쓰죠?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쓰실 때나 또는 웹브라우저 같은 걸로 이제 검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프로그램이 멈추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럴 때 그 프로그램만 종료를 시켜야 되는데 그럴 때 쓰는 거죠. 어떤 단축키 씁니까? Ctrl, Alt, Delete 이렇게 눌러서 작업관리자 창을 열어서 필요 없는 프로그램을 이제 닫는다거나 멈춘 프로그램을 닫게 되는데, 자, 그럴 필요 없이 자, 한쪽에 몰려 있어요. Ctrl, Shift, ESC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작업관리자가 뜨게 됩니다. 자, 여기 작업관리자에서 내가 필요 없는 거를 닫아주면 되겠죠. 선택을 하시고 작업 끝내기 해주시면 닫게 되겠죠. 자, 보통 그냥 닫을 때는 쓸 필요 없겠죠. 뭐 멈춘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아무리 해도 안 닫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게 충돌이 나서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닫아주시면 되죠. 이렇게 작업관리자도 바로 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시는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어떤 걸 쓰면 좋을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무료 바이러스 프로그램들을 많이들 쓰시죠. 유료로 쓰시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무료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알약하고 그 다음에 안랩에서 나오는 V3 라이트가 있죠. 이 두 가지를 이제 많이들 쓰시는데
윈도우 10의 경우는 이런 프로그램 깔지 마시고요.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윈도우 디펜더를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특히나 이 알약 같은 경우에는 이 컴퓨터 자원을 굉장히 잡아먹어요. 그래서 속도를 좀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V3는 많이 좋아졌긴 하지만 어쨌든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디펜더랑 뭐 별다른 차이도 없고 오히려 디펜더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료를 쓰신다면 물론 이제 유료를 쓰실 때는 더 낫겠죠. 하지만 무료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신다 하면 되도록이면 그냥 윈도우 디펜더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고 저 같은 경우도 윈도우 디펜더만 이용을 하는데도 여지까지 무슨 바이러스가 걸렸다든지 랜섬웨어가 걸렸다든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윈도우에서 디펜더를 계속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업데이트도 계속돼서 굉장히 여러분 생각보다는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런 무료 백신 프로그램,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깔아놓으면 디펜더랑 또 충돌이 날 수도 있고 하니까 디펜더를 쓰시는 걸 권하고요. 자, 만약에 디펜더를 꺼놓고 이런 무료 프로그램을 쓰신다 하면 이렇게 들어가셔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시면 업데이트 및 보안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로 들어가세요. 여기에 보시면 윈도우 보안이라고 있죠. 자, 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보호 영역 부분을 확인을 해보세요. 바이러스 위협 방지 작업이 권장된다고 하죠. 작업 필요 없다고 하죠. 계정 보호 작업, 방화벽 및 네트워크 보호 작업 필요 없습니다. 웹브라우저 컨트롤 작업 필요 없죠. 자, 요거 전부 다 안전한 상태고요. 지금 작업이 권장됩니다는 느낌표가 나와 있죠. 자, 이걸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현재 위협. 자, 얘가 알아서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5월 18일 날 지금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검사하는 게 좋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혹시나 디펜더를 끄신 분들은 여기 바이러스 위협 방지 설정 들어가셔서 여기 설정 관리로 들어가세요. 여기서 실시간 보호를 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혹시나 꺼두신 분들 무료 백신 프로그램 다른 거 쓰시는 분들은 지워버리시고요. 요걸로 이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는 실시간 보호 꼭 켜주시고요. 자, 그 다음 다시 바이러스 위협 방지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검사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면 업데이트 확인이라고 나오죠. 자,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업데이트죠. 최신 상태로 나와야 돼요. 만약에 꺼놨으면 다시 키면 이게 이제 예전 거라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상태에서 쓰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 방화벽 및 네트워크 보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메인 네트워크 방화벽이 켜 있는지, 개인 네트워크 방화벽이 켜 있는지, 이것도 켜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방화벽을 켜놔야지만 여러분들 집안에 쓰시는 공유기를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멋대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해킹에 대해서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꺼져 있으면 안 되죠. 이건 꼭 켜놓도록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윈도우 10에서 내가 원하는 구역부터 화면 전체까지 원하는 대로 캡처할 수 있는 캡처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윈도우 10에 캡처하는 도구가 윈도우 로고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윈도우 들어가는 W 부분이죠. 자, 여기서 보조 프로그램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캡처 도구라고 나와요. 실행을 시키면 이 상태로 나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위치를 움직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면 좀 더 편리하게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장점이 또 뭐냐면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마우스를 움직이는 상태에서 찍어야 되는데 여기서 살짝 해버리면 마우스를 찍을 수가 없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우스가 여기 얹혀진 상태에서 찍고 싶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찍어버리면 마우스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찍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지연 효과를 씁니다. 그럴 때는 여기서 지연 시간을 줍니다. 2초를 주고요. 여기 모두에서 예를 들어 창 캡처다 한다면 창 캡처 선택을 하고 마우스를 얹고 기다리면 찰칵 찍히게 되겠습니다.
하나를 찍고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각형 캡처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딱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캡처 도구 창이 이걸로 바뀌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파일에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바탕 화면에다가 여러분이 PNG라든지 GIF, JPG로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간단하게 편집도 가능합니다. 뭐 붓으로, 펜으로 이렇게 칠한다든지 지우개로 지운다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해줄 수 있고요. 프린트도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캡처를 보낼 수도 있죠. 메일로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보내겠죠. 그래서 뭔가 상대편한테 설명을 해야 한다거나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면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도 같은 것도 이렇게 찍어서 표시해서 보내면 아주 편리하겠죠. 이렇게 해서 많이 활용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보시다 보면 특히 텍스트 같은 부분은 뿌옇게 나온다거나 경계선이 찌글찌글해서 굉장히 지저분해 보인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깔끔하게 최대한 조절을 해주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본인의 모니터와 최적화를 시킴으로써 좀 더 선명한 글씨를 만들어줘요. 뭐 다른 거 여시고 까시고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여기 검색창에다가 클리어라고 치시기만 하면 됩니다. CLEAR 치시면 여기에 클리어 타입 텍스트 조정이라고 나오죠. 자, 들어가세요. 그러면 화면에 표시되는 텍스트 쉽게 읽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하죠. 클리어 타입 사용에 이제 체크가 되어 있고요. 자, 읽기가 더 쉬워진다고 합니다. 자, 다음 누릅니다. 그러면 모니터를 조정하겠냐고 물어보네요. 지금 저는 문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두 개를 놓고 쓰는데 여기 있는 델 모니터만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예, 선택한 모니터만 조정합니다 하고 이것만 선택을 해줬습니다. 자, 여러분도 뭐 여러 개 있으실 때는 똑같이 쓰시면 돼요. 자, 한번 텍스트를 열어볼게요. 지금 이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이걸 조절을 해서 최대한 깔끔하게 보이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음 누릅니다. 그러면 기본 해상도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하죠. 자, 여기 설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자 5분의 1이죠. 한 5단계에 걸쳐서 텍스트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어떤 게 더 선명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는지. 자, 근데 지금 테두리가 있으면 얘가 더 진해 보이니까 보실 때 이렇게 하시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자, 저는 이게 더 깔끔해 보입니다. 다음.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눌러보는 거죠. 자, 이거 선택을 하실 때요. 해당하는 걸 누르면 헷갈려서 안 됩니다. 이 테두리 색 때문에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제일 엉터리로 보이는 거 있죠. 그것만 하나 선택을 해놓고 나머지 중에 어떤 게 선명한지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골라주는 거죠.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제가 보기로는 요게 조금 더 선명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누릅니다. 자, 제일 엉터리로 보이는 거 있죠. 자, 이런 거는 지금 엉터리로 보이네요. 자, 요거는 일단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최대한 깔끔해 보이는 텍스트를 보도록 하세요. 깔끔해 보이는 거하고 이렇게 굵어 보이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자, 이 주위에 번짐이 없고 글씨가 깨끗해 보이는 걸로 선택을 하시는 거죠. 자, 저는 자, 이거 같습니다. 자, 다음. 또 이번에도 너무 굵은 거나 이런 거는 제외시키고 나머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조정을 마쳤다고 하죠. 마침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텍스트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제대로 기존에 조정을 안 해놨던 분은 완전히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본인 모니터에 맞춰서 최대한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우리가 작업을 하던 도중에 여러 가지 복사를 해서 이쪽에 붙이고 또 다른 걸 복사해서 저쪽에 붙이고 하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복사한 거 말고 전에 복사했던 거를 다시 붙이고 싶은데 그러려면 또 그까지 찾아가서 복사해서 또 갖다 붙이고 하죠. 자,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복사했던 거를 쭉 골라서 내가 원하는데 또 선택해서 붙일 수는 없을까?
자, 윈도우 10에서는 그 기능이 지원이 됩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복사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자, 이 아래에다가 붙였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복사해서 또 아래쪽에다 붙였죠. 그런데 여러 개를 붙이다 보니까 또 다른 거 복사하고 했는데 아까 했던 이거를 또 복사해서 붙이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복사해야죠. 컨트롤 C 해서 또 이렇게 복사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페이지가 한 페이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페이지가 넘어갈 때는 이거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때마다 가서 복사해오고, 그죠? 그 다음에 그림, 그래픽 작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쉽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여기 윈도우 버튼 누르시고요. 설정 들어갑니다. 자, 설정에서 시스템 보이시죠? 시스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좌측에 보시면 여기에 클립보드라고 보여요. 이 클립보드가 뭐냐면 내가 복사한 것들을 올려놓는 메모리의 한 장소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복사했던 것들이 거기에 다 올라가 있는데, 자, 클립보드에서 그걸 골라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죠. 자,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클립보드 검색 기록이라고 나와요.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여러 항목을 클립보드에 저장한다고 하죠. 클립보드 검색 기록을 보고 붙여 넣으려면 윈도우 로고 키 플러스 V. 자, 우리가 여기까지 붙이는 건 뭐였죠? 컨트롤 V였죠. 하지만 윈도우 로고 플러스 V를 누르시게 되면 지금 반드시 켜야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항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윈도우 로고 V 하게 되면 어때요? 지금 내가 복사했던 것들 여기 쭉 나오네요. 예, 요것도 복사했었고 요거 다 복사했었네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이렇게 찍어주면 그대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 기능은 제가 써본 기능 중에 최고로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특히나 뭐 이런 문서 작업을 하신다든지 하는 분들은 반드시 쓰셔야 되는 기능이 되겠죠.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꼭 기억을 해놓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장치간 동교화인데요. 자, 이거는 클립보드 데이터를 수신해서 다른 데서 붙일 수가 있어요. 즉, 이 윈도우에서 이거를 복사를 했으면 뭐 타블렛에 가서 붙인다든지 이게 다 가능한 거죠. 이것도 굉장히 편리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이 끝났죠. 그러면 반드시 여기 지우개 해주도록 하세요. 자, 이게 좋긴 한데 단점이 있어요. 내가 복사했던 모든 정보들이 지금 메모리에 계속 올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게 쓸 공간이 작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켜서 했겠지만 만약에 이제 작업이 다 끝나고 더 이상 필요 없다 싶을 때는 이걸 끄지를 마시고요. 지우기로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클립보드에 있는 데이터들이 깔끔히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요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내가 컴퓨터를 끌 때까지는 그 메모리에 계속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용량에도 영향을 줍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클립보드 검색 기록을 켰을 때는 작업이 완전히 끝난 후에는 이 데이터를 반드시 지워주시라는 것 꼭 명심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컴퓨터를 이렇게 보다가 보면 가끔 한눈에 딱 들어오게끔 문서는 아이콘이 문서 모양으로 돼 있다든지 영상은 아이콘이 영상 모양으로 돼 있다든지 이런 거를 보신 적이 있죠. 자, 요 아이콘 모양을 바꾸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콘의 우측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면 아이콘 변경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아이콘 변경을 누르세요. 자, 그러면 다양하게 많이 나오죠. 보시면 무슨 뭐 차트 모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스피드 빨리 처리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쭉 보시면 여기에 내려가다 보시면요 뭐 중요한 비밀번호만 모아놨다든지 금지 표시라든지 뭐 영상 다양하게 여러분이 음악 표시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구태여 뭐 이렇게 열고 들어가실 필요 없이 그냥 아이콘 모양만 보면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사진 같은 것들은 이왕이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더 좋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확인. 그 다음에 적용. 바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꿔야겠어요. 원상복귀. 자, 그럼 아이콘 변경 들어가셔서 기본값 복원해 주시고 적용해 주시면 언제든지 원상복귀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재밌게 쓸 수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는 이 폴더의 아이콘을 표시할 파일을 선택하라고 하죠. 자, 이건 뭘까요? 이거는 폴더 안에 표시되는 사진의 모양을 우리가 또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파일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하나 얹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여기 있는 꽃이나 뭐 이런 거를 한번 해도 되고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누르고 열기 합니다. 그리고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자, 폴더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모양으로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일이 자세하게 쓰지 않아도 그림만 보고도 얼른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새로 구매를 하시거나 노트북을 구매를 하실 때 윈도우가 깔려 있으면 거기에 비번을 넣게끔 돼 있죠. 이미 윈도우 10이 깔려 있는 집에 있는 컴퓨터들도 전부 비번을 치고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 외부에서 쓸 때는 상관이 없는데 집에서 계속 그냥 놓고 쓰는 컴퓨터들은 할 때마다 계속 비번 넣기가 사실 귀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번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키 옆에 보시면 검색하는 부분이 있죠. 자, 여기 검색창에다가 netpl wiz라고 칩니다. 자, 쳐볼게요. netpl wiz. 자, 이렇게 netpl wiz죠. 이 명령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 계정이 나오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체크가 돼 있죠.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해야 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음이라고 나오죠. 이걸 꺼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쓰시는 컴퓨터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걸 이용을 해서 다른 암호 입력하지 않고 바로 그냥 접속할 수가 있겠죠. 물론 당연히 여기에 적용은 눌러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비번으로 입력을 하는 것은 기억을 하기도 좀 어렵고 그것도 약간 불안하다. 그럴 경우에 여기에 들어가셔서 설정을 들어갑니다. 자, 설정 들어가시면 계정이라고 나오죠. 계정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로그인 옵션이라고 나옵니다. 이 로그인 옵션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장치에 로그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여기서 여기 있는 보안 키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USB 같은 거를 꼽고 이 보안 키를 적용을 시켜서 관리를 누르게 되면 여러분이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리적인 USB 보안 키를 적용해야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얼굴로도 가능합니다. 그 대신 PC에 카메라가 연결이 돼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문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냥 혼자만 쓰실 때는 구태여 필요 없으니까 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도 조금 불안하다 할 경우에는 좀 더 강력한 이 물리적인 보안키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활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에 맞는 걸로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컴퓨터를 쓰시다 보면 파일을 복사한다거나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세요 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 지울 수도 없고 계속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라고 나오니까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죠. 자, 이럴 때 본인이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가정에서 개인이 혼자 쓸 때는 보통 관리자 권한으로 놓고 쓰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 보시면 거의가 관리자 권한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쓰시는데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러 명이 쓸 때는 당연히 관리자 권한을 아무한테도 주면 안 되죠. 그러면 컴퓨터 엉망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혼자서 쓸 때만 그렇게 정해서 쓰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관리자 권한을 실행하기 위해서 여기 윈도우 버튼 누르시고요. 제어판 눌러주세요. 자, 제어판 실행합니다. 그 다음 여기 사용자 계정이라고 있죠. 사용자 계정으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계정 유형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계정 유형 변경 또 들어가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변경을 사용자 선택하라고 나오죠. 저는 저 혼자 쓰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없지만 여러 명이 쓰는 계정을 가지고 쓸 경우에는 여기 또 나오게 되겠죠. 바꾸고자 하는 것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여기에 계정 변경, 다른 계정 관리 이렇게 나오죠. 계정 유형 변경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는 표준으로 돼 있지 않고요. 관리자로 되어 있죠. 저는 혼자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준으로 놔두면 이게 굉장히 불편하죠. 왜 복사할 때나 뭐 이럴 때도 관리자 모드만 되는 게 또 있어요. 파일도 아무거나 지울 수도 없고 이런 귀찮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혼자 쓸 때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상관없으니까 그냥 관리자로 놓고 쓰시면 편하겠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관리자로 저는 이미 체크를 해놨고요. 여러분이 혹시 표준이나 이렇게 체크를 돼 있을 경우에는 관리자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그러면 좀 더 편리하겠죠. 그 대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혼자서 쓰는 것만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 명이 쓰는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뭐 관리자가 돼버리면 아무 파일이나 다 버릴 수 있고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금지고요. 혼자 쓰는 컴퓨터에만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관리자 모드로 계정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여러 가지 형태의 USB 규격들이 나오게 되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형태의 USB 규격만 확실히 아셔도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USB 메모리 쓰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예요. 자, 우선 있죠? USB의 테두리 부분이에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USB 메모리 같은 거 구입을 하실 때 보시면 이 부분 있죠? 이 테두리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렇게 꼭 쇠로 돼 있는 거 이런 거를 사도록 하세요. 이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거 있어요. 그것은 거의 99.9% 한 10번 이상 쓰면 다 깨져요. 그래서 낭패 보는 일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 테두리가 없이 이렇게 판만 붙어 있는 USB들을 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에 USB가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이것도 되도록이면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USB가 단자 꽂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렇게 약간 헐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꽂으면 이게 왔다 갔다 해서 좀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뭐 무게는 가볍고 사이즈는 작긴 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쓰시기 위해서 반드시 테두리 있는 걸 쓰시고요. 테두리가 반드시 이렇게 쇠로 돼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절대 파손이 되지 않는 이런 USB 메모리를 선택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요즘 많이 보는 거죠? 어떤 거예요? USB-C라고 하죠. 요거가 USB-C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런 모양이죠. 이거는 앞과 뒤가 틀려요. 여기에 구멍이 있고 여기에 플라스틱 판이 있어서 반대로 꽂히면 꽂히지가 않겠죠. 이것도 위아래 모양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하지만 USB-C 타입은 위와 아래가 똑같기 때문에 방향에 상관없이 꽂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USB-C는 3.0과 3.1 두 가지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컬러하고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이 모양이다. 그러면 3.0이나 3.1 둘 중에 하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앞으로 향후 뭐 몇 년 안에는 전부 다 이 형태의 포트로 바뀌게 될 겁니다. 기존에 있던 이런 형식의 포트 모양은 전부 다 없어지고 앞으로 전부 싹 다 이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금 이제 앞으로 사시는 것들은 뭐 이런 형태로 사시는 게 좋겠죠. 스마트폰도 전부 포트가 이런 모양이죠. 그리고 맥 같은 컴퓨터들은 전부 다 이런 포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PC 쪽도 전부 다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가장 많이 쓰는 USB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런 형태의 USB가 제일 많이 쓰여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어요. 지금 USB가 두 가지가 나오죠. 2.0과 3.0 가장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되겠고요. 3.0에서 이제 또 3.0과 그 다음에 3.1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은 이 두 가지만 보게 되면 이 두 개를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컬러가 되겠습니다.
USB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다면 무조건 3.0이에요. 그 외의 컬러는 전부 2.0입니다. 그것만 확실히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타입, B 타입, C 타입 막 얘기를 하죠. 자, 이것만 아시면 돼요. A 타입,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이런 모양 있죠? 이거는 전부 A 타입이에요. 그러면 그 외의 거는 전부 B 타입이 되는 거죠. 자, 전혀 어렵지 않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거 전부 B 타입이에요. 이 아래 거로는 전부 B 타입이고요. 딱 이 모양, 우리가 항상 자주 보는 이 모양만 A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B 타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파란색과 나머지 색. 파란색은 무조건 3.0, 나머지는 2.0. 자,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실 때 가장 많이 보는 형태는 뭐가 되느냐면 뭐 요런 형태 또는 요런 형태와 그 다음에 반대편에 이런 형태나 또는 요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프린터라든지 외장하드 좀 큰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에 요런 것들이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케이블의 한쪽은 이렇거나 나머지 한쪽은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를 여기에 끼우거나 얘를 여기에 끼우게 되겠죠. 이 컴퓨터에 들어가는 부분은 이거밖에 없고요. 반대편에는 이제 이런 가전이나 IT 기기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작은 것들 있죠. 외장하드 작은 것들은 보면 어떤 것들이 많아요. 뭐 요런 형태라든지, 예전에는 핸드폰도 이런 거 많았죠. 예, 뭐 요런 거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요런 것들은 전부 2.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은 방식이 틀리죠. 요렇게 되죠. 자, 그 다음은 여러분이 또 헷갈리는 부분은 3.0과 3.1 부분이에요. 자, 근본적으로 USB 포트 모양이 3.0과 3.1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이제 구매를 하실 때 3.0이면 3.0, 3.1이면 3.1 이렇게 써 있죠. 그냥 겉모습만 보고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제품 표면이나 겉 박스나 이런 데 보시면 3.0, 3.1 써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2.0과 3.0의 큰 차이는 뭘까요? 2.0의 속도의 대략 한 10배 정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3.0이 좋죠.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가 3.0을 지원을 한다면 되도록이면 3.0을 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에 따라서 차이가 또 있습니다. 자, 케이블이 2.0 케이블이면 3.0에 꽂아도 속도가 2.0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3.0을 쓰실 때는 케이블도 3.0 케이블을 쓰셔야죠. 자, 그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케이블의 끝부분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케이블 끝에 이 포트가 붙어 있다. 그럼 그거는 3.0 케이블이고요. 케이블 끝에 이런 포트가 붙어 있다. 그럼 이건 2.0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USB 타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윈도우를 쓰신다면 누구나 다 연결시킬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그 스토어에서 멋진 배경 화면을 다운을 받아서 여러분 PC 화면을 좀 더 시원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 스토어가 있는 자체를 모르는 분도 많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를 아예 안 쓰시는 분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 전부 다 돈 주고 사야 되는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시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특가라고 나오죠. 가끔 무료로 풀리는 것도 있고요. 단돈 얼마 안 하는 돈에 세일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항목에 가서 다운을 받으시면 아주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들 활용을 꼭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얼마 전에 바로 이 PDF가 떴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F 치고요. 자, 그 다음 여기 검색 누릅니다. 자, 그럼 PDF 관련 앱이 전부 뜨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보세요. 원래 가격이 49만 9천 원짜리예요. 49만 9,900원이네요. 자, 그런데 이거 뭐예요? 무료입니다. 공짜죠.
예, 이게 들어가 보시면은 뭐 다 돼요. 사인, 에디트, 리드, 크리에이트, 드로우, 프로텍트 뭐 전부 다 되죠. 예, 모디파이까지 전부 다 됩니다. 이렇게 괜찮은 프로그램인데 이게 원래 가격은 이 가격인데 그냥 무료로 풀린 거예요. 그 대신 이런 것들은 뭐 반나절, 몇 시간, 뭐 하루 이상은 안 넘어가고 바로 닫혀버려요. 그러니까 잘 찾아보시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있으면 얼른 다운 받아 놓으시면 여러분이 무료로 다운 받으셨더라도 일단 구매 이력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건 계속 무료로 쓰실 수 있고, 뭐 포맷을 새로 하셨다 그러면 또 다운로드 받으시면 그때도 계속 무료인 거예요. 여러분은 아주 괜찮죠. 많이들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요. 찾아보시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추천 앱도 있고 뭐 쭉 있죠. 그러면 배경화면을 한번 좀 멋지게 꾸며보는 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요, 윈도우스 테마라고 나오죠. 테마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멋진 경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요새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여행도 못 가시고 하니까 이런 거 하나 깔아두시면 아주 시원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썬앤스탠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자, 멋진 경치가 나오네요. 설치 한번 해볼게요. 자, 물론 뭐 여기서 이제 내용 읽고 어떤 사진들이 있는지도 쭉 한번 보시면 되겠죠. 스크린샷. 자, 그 다음 됐으면 설치합니다. 자, 그러면 쭉 나오죠. 이런 테마들은 거의가 무료입니다. 물론 유료로 구매해야 되는 것도 있기는 해요. 한데 거의 뭐 90% 이상은 전부 무료니까 부담 갖지 않고 다운 받으셔서 설치해서 취향대로 골라서 배경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설치가 됐네요. 지금 이제 설치되었습니다. 나와 있죠? 그러면 적용을 한번 해봅니다. 바로 뜨네요. 여기 적용하라고. 적용. 뭐 어디 들어가실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럼 바로 뜨죠? 다른 것도 열 필요 없어요. 설정 가서 열고 할 필요도 없이 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이기 때문에 연동이 돼서 바로 뜹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나오죠. 제가 많이 받아놨어요. 저는 실증나면 하나씩 받아서 이렇게 바꿔서 이용을 합니다. 썬앤스탠드 프리미엄 눌러볼까요? 그러면 자, 바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좀 더 시원하게 멋지게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바뀌죠. 여기 들어가 있는 테마들이 계속 로테이트 되면서 바뀌기 때문에 하나만 계속 있지 않고 바뀌면서 계속 보이니까 실증나지 않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은 큰 모니터들을 많이들 사용하시다 보니까 이 마우스가 움직일 때 이 마우스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막 흔들다 보면 한참 찾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화면이 HD급 이상 넘어가면 마우스가 약간 커지는 게 사용하기가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이 마우스 사이즈를 조절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버튼 누르고 설정 친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에 접근성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커서 및 포인터라고 나오죠. 이 커서 및 포인터 들어가세요. 그러면 포인터 크기 및 색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터의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이렇게 올리면 2포인트. 벌써 커졌죠. 3포인트. 자, 이런 식으로 하면 포인트를 아주 크게 해서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쓰시기가 조금 나으실 거예요. 이 화면이 클 때는 이 마우스가 안 보여가지고 굉장히 헷갈리죠. 자, 그 다음에 포인터의 색도 변경이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변경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커서 입력할 때 보기 쉽게 설정한다고 하죠. 문서 같은 거 작업을 하실 때도 커서가 얇아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제 그때도 이렇게 커서 두께를 약간 변경을 해주시면 조금 더 이 시안성이 더 높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커서 포인터를 찍어서 이제 변경을 해줬는데 이 커서 포인터 말고요. 밑에 마우스가 또 있어요. 그렇죠? 여기를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자, 마우스 키의 숫자 키패드를 이용해서 마우스 포인터 이동할 수 있죠. 키보드에 있는 숫자 키패드 있죠. 그걸 이용해서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가끔 마우스가 고장 났다든지 할 때 간단하게 이제 이걸로 해서 이용할 수가 있고, 그때는 이제 넘락이 켜져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가끔 보면 요새 키보드가 좀 작은 것들은 넘락이 없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럴 경우에는 조금 곤란하겠네요. 그 다음에 속도 있죠. 포인터 속도나 가속화 이런 것들은 기존에 제어판에서 조절하는 거나 뭐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른 마우스 옵션 변경도 있네요. 자, 그럼 이건 뭘까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기본 단추 선택이죠. 우리가 보통 왼쪽 거 눌러서 클릭하잖아요. 예, 그걸 바꿔줄 수 있어요.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마우스 휠을 돌릴 때 스크롤할 양 한 번에 여러 줄 쭉쭉 돌리면 여러 줄이 쭉쭉 넘어가게끔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한 번에 스크롤할 줄수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세 줄이냐, 두 줄이냐, 한 줄이냐, 그렇죠? 이게 한 줄씩 가면 너무 많이 돌려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휙휙 넘어가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세 줄 정도가 가장 적당하게 보실 수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꼭 켜놓도록 하세요. 자, 이건 뭐냐? 비활성 창을 가릴 때 스크롤이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웹페이지 검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창을 열어놓고 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를 보다가 여기 내용을 밑에 걸 좀 보고 싶어요. 그럼 이제 이 창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스크롤 휠을 올리죠. 자, 그런데 아까 방금 그 버튼이 켜져 있으면 내가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고 마우스를 여기다 얹기만 해도 올라가게 되죠. 자, 이것은 반드시 키세요. 이게 없으면 이제는 검색이 안 돼요.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가 여기 보고 싶으면 그냥 마우스만 위에 놓고 스크롤만 돌리면 바로바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안 그러면 또 이걸 활성화를 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정말 편리하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이 비활성 창을 가리킬 때 스크롤입니다. 이게 켜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이거 꼭 켜놓고 쓰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현재 내 컴퓨터의 작동 상태를 완벽하게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윈도우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작업 관리자로 들어갑니다. 자, 작업 관리자 들어가시면 자, 이렇게 상태가 뜨죠. 지금 이제 프로세스가 있고 쭉 있는데 여기서 성능을 누릅니다. 성능을 누르면 현재 내 컴퓨터의 CPU, 메모리, 디스크, 그 다음에 인터넷 속도, 그 다음에 GPU, 그래픽카드의 모든 상태를 완벽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내 컴퓨터의 사양을 좀 알고 싶다 할 때도 여기 보면 아주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자, 우선 CPU부터 한번 보면요. 지금 제 컴퓨터는 AMD 라이젠 3600X 6코어짜리네요. 그 다음에 12스레드 논리 프로세서고요. 기본 속도가 이거로 나오죠. 3.98GHz. 자, 그 다음에 캐시도 나오게 됩니다. 레벨 1, 2, 3 캐시. 자,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거예요. 이용률입니다. 자, 원래 기본 속도가 3.8 정도 되는 건데 지금 4.15까지 나오죠. 예, 그러면 지금 속도가 아주 잘 나오는 거고요. 이용률을 보면 지금 CPU를 7% 쓰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컴퓨터를 쓰다가 가끔 컴퓨터가 좀 많이 느려진다 싶을 때 이걸 한번 열어보시면 지금 내가 아무것도 실행을 하지 않고 작업을 하지 않는데도 CPU 이용률이 과다하게 높아요. 막 50%, 60% 올라가요. 그럼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저는 지금 이제 강좌를 녹음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 다른 작업은 하지를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용률이 8%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프로그램 하나만 쓰는데도 막 80, 90%가 나온다. 그럼 이제 그건 뭔가 문제가 있죠. 여기서 여러분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메모리 부분입니다. 자, 메모리 보시면 지금 현재 사용 가능이 남아있고 속도라든지, 그렇죠? DIMM이라고 나오죠. 자, 이거는 뭐냐면 이 속도는 여러분 이제 메모리를 꽂아서 컴퓨터에 이제 메모리 용량을 늘리고자 한다면 자, 요 속도가 맞아야 돼요. 이 기존에 꽂혀 있던 메모리가 2666MHz라면 그 다음 다른 거 꽂을 때도 자, 같은 속도를 꽂아주는 게 좋죠. 하나는 또 1222 뭐 이렇다. 그러면 속도가 전체 속도가 그 낮은 속도로 맞춰서 작동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속도는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DIMM 램이죠. 램에도 뭐 DIMM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CIMM도 있고, 그죠? 예, 요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전체 용량은 16기가가 지금 꽂혀 있는 상태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5.4기가가 쓰고 있고 10기가가 남아있죠. 자, 메모리도 과다하게 작아요. 남은 게.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용 가능이 1기가밖에 안 돼요. 그거는 내 컴퓨터의 메모리에 뭔가 문제성이 있는 게 계속 지금 올라가서 상주에 있다는 뜻이죠. 그거란 건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고요. 랜섬웨어가 될 수도 있고 해킹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자, 그 대신 이거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실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도 보면 그렇고 여기도 보시면 그렇겠지만 지금 이제 CPU의 점유율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 프로그램을 하나 실행시키면요,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죠. 처음에 이 구글을 실행하기 위해서 자, CPU를 확 썼다가 일단 창이 뜨게 되면 다시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 그럼 확 올라가고 닫을 때도 또 올라가죠. 순간적으로. 왜요? 뭔가 컴퓨터가 일을 해야 되니까. 열거나 닫을 때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CPU 이용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확 뛰어 올랐죠. 이 부분에서. 그죠? 자, 그 다음에 메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조금 올라갔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디스크 부분도 보시면 내 디스크가 뭔지 확실히 나오죠. 요거는 SSD가 아니고요. 일반 하드디스크고요. 이건 SSD죠. 이거는 OS가 깔려있는 SSD가 되겠습니다. 여기 써있죠. SSD라고. 그 다음에 회사명하고 종류까지 딱 나오게 됩니다. 용량까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계속 사용하는 전송 속도가 표시가 되죠. 이건 왜 그러느냐 하면 OS를 쓰는 디스크는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움직임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더넷이죠. 이것은 뭐예요? 인터넷으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부분이 올라가 있던 부분은 제가 아까 구글 크롬을 열었을 때예요. 이렇게 열면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구글 크롬을 열기 위해서 인터넷에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닫으면 다시 떨어지죠. 여러분이 내 컴퓨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인터넷 연결을 안 했어요. 이 브라우저도 실행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막 올라가 있어요. 해킹 당하고 있습니다. 또는 랜섬웨어가 작동을 하고 있는 상태죠. 여기서 제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내 컴퓨터가 뭐 외부에서 해킹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지 무슨 뭐 프로그램을 돌려보고 할 필요 없어요. 이것만 딱 열어보면 여기서 갑자기 올라온다든가 안 쓰고 있는데 막 작동이 되고 있다. 그건 무조건 내 컴퓨터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계속 인터넷하고 연결이 돼 있는 상태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GPU는 이제 이 그래픽 카드죠. 내가 무슨 그림에 관련된 거나 화면상에 뭐 보이는 거를 많이 작업을 하면 여기서 GPU 속도가 많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사용률이나 이런 것들 나오죠. 저는 사용률이 왜 이렇게 높을까요? 지금 저는 강좌를 녹음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제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게 확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의 정확한 명까지 싹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업관리자는 꼭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이거는 윈도우 10을 최신으로 업그레이드 해야지만 이게 나와요. 그래서 윈도우 버전 옛날 버전은 이게 안 뜹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새 최근에 나온 거기 때문에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셔서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성능 부분에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꼭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내 컴퓨터에서 작업을 했던 모든 기록들이 들어가 있는 타임라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은 아래쪽 작업줄에 보시면 자, 여기에 타임라인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자, 혹시 이게 없으신 분들은 여기 검색창에다가 타임라인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벌써 나오죠?
여기 이 타임라인을 누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뜨면서 지금 내 컴퓨터에서 했던 모든 작업들이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오늘 오전이라고 나오고요. 자, 이렇게 넘어가 보면 여기도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했던 작업들을 어떤 걸 했는지 이제 찾아서 볼 수 있고 한데, 단점이 하나 있죠. 여러 명이 같이 쓰는 컴퓨터일 경우에는 내가 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이 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내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거는 지울 수가 있어요. 해당하는데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제거라고 나오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서 모두 지우기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 오늘 오전 부분에서 전부 다 지워지게 되고요. 만약에 어제 있다 그러면 어제 누르시면 여기서 또 어제에서 모두 제거 또는 뭐 열기 요것만 제거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열기를 하게 되면 그 파일을 알아서 열어주게 되겠죠. 이렇게 열기를 해주시면 이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했던 작업들을 모두 여기서 알아볼 수 있고 지울 수도 있고 날짜별로 제거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거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보고 하기 때문에 뭐 그때마다 지우기도 귀찮고 아예 그 기능 자체를 껐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설정으로 들어왔죠? 여기서 개인정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활동 기록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 이 활동 기록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뭐 버전에 따라서 작업 기록이라고 돼 있을 수도 있고요. 활동 기록이라고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모양을 보시면 아이콘 모양을 보시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콘 모양을 보고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장치에 내 활동 기록 저장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내가 했던 모든 활동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 전송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것도 좀 찝찝하다 하면 이 두 개 다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예 꺼버리면 내가 했던 모든 활동 기록이 여기에 남아있지가 않게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내 개인이 했던 기록들을 깔끔하게 삭제하거나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구글을 이용을 해서 이제 쓰시는 분들은 그 구글도 다 기록이 되는 거죠. 이것도 꺼버리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구글에 대한 기록도 싹 다 지울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내가 했던 모든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임라인에 있는 활동 기록들을 전부 없애봤는데요. 자, 이거 말고 또 있죠. 탐색기 있죠. 자, 이걸 눌러봅니다. 자, 이 파일 탐색기를 누르시면 내가 최근에 사용한 파일이 또 나오죠. 이 부분은 타임라인하고는 또 틀리죠. 이건 열었던 파일이 전부 다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컴퓨터에서 무슨 개인 작업들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딴 사람들이 이 컴퓨터에서 그것만 누르면 그냥 바로 그걸 실행할 수 있으니까 이건 또 더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없애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파일 탐색기에서 보기를 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서 옵션을 들어오세요. 옵션 눌러보시면 폴더 및 검색 옵션 변경이라고 있죠. 자, 이걸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폴더 옵션 창에서 개인정보 보호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즐겨찾기에서 최근에 사용된 파일 표시, 즐겨찾기에서 최근에 사용한 폴더 표시, 이거 전부 지우는 거죠. 일단 지운 다음에 끄셔야 되겠죠. 기존에 있는 것들까지 없애버리려면. 물론 이 파일 자체가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열었던 기록만 없어지는 거죠. 자, 지우기로 일단 먼저 지웁니다. 지워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싹 다 지워졌죠? 그 다음 두 개의 체크를 꺼주는 거죠. 그 다음 적용을 하시게 되면 이제 내가 열어본 파일이 이 파일 탐색기에서 뜨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어디 기록도 남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개인 정보를 보호하도록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통 폰트를 설치를 한다거나 복사한다거나 필요 없는 폰트를 지우려고 하시는데 어디서 지워야 될지 어디서 복사해야 될지 어떻게 설치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폰트를 설치하거나 지우거나 그 다음에 복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검색창에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설정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개인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왼쪽에 보면 글꼴이라고 있죠. 글꼴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내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글꼴들이 여기에 전부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식의 글꼴인지 간단하게 전부 다 나오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 글꼴은 한글, 영문 상관없이 전부 다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설치하려면 끌어서 놓기라고 나오죠. 자, 여러분이 어디서 글꼴을 받으셨어요. 그거를 설치하려면 클릭 드래그해서 그냥 여기다 얹어주시면 바로 설치가 되겠어요. 그리고 영문 글꼴 밖에는 없긴 하지만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더 많은 글꼴 가져오기 누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에 가보시면 이렇게 무료 글꼴들이 다 있어요. 물론 유료도 있지만 무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골라서 다운받아서 설치해서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그 글꼴을 좀 더 자세하게 보시려면 글꼴을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지금 다양한 글꼴이 많죠. 그 이유는 여기에 보시면 모든 언어에 대한 글꼴 다운로드라고 돼 있죠. 자, 이걸 누르게 되면 이런 거의 모든 언어들이 전부 설치가 되게 되겠지만 문제는 이렇게 설치가 돼버리면 지우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서 설치하도록 하시고요. 자, 이 글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시고 싶으시면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글꼴의 크기도 변경하면서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글꼴을 미리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이 글꼴이 적용된 텍스트를 어떤 느낌인지 좀 알고 싶은데 한글이나 이런 것들 열어서 또 써서 적용시키고 하는 것보다 여기다가 그냥 바로 연습해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썼죠. 아이비그룹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죠. 그러면 이 글꼴이 적용된 상태가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를 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사이즈를 변경하면서 여러분이 이 글꼴이 맞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이 글꼴을 제거하고 싶은데 제거를 못 하시는 분이 많아요. 잘못 받아서 설치해 놓고. 자, 그럴 때는 여기 보면 제거 버튼이 있어요. 이거 누르면 이 글꼴은 깔끔하게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글꼴을 복사해서 다른 컴퓨터에 가서 설치해서 쓰고 싶은 거죠. 그럴 때는 이 제거 버튼 위에 보시면 경로가 나오죠. 여기 보면 C 윈도우 안에 폰트 안에 자, ARAB type.ttf죠. 요거 그대로 경로 가서 복사에다가 다른 컴퓨터에다 넣으시면 그 컴퓨터에서 또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복사하시고 설치하시고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무료 폰트들이 굉장히 여러분이 찾아다니면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제일 유명한 데죠. 윤 디자인에서 나오는 윤 폰트입니다. 폰트.co.kr 들어가셔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는데 여기 들어가셔서 폰트 누르시면 여기에 보면 무료 폰트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무료로 받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죠? 다양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웹 폰트도 있죠. 이것은 이제 웹에서만 쓰이는 폰트인데 유료로 지불하고 쓰셔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폰트 회사들이라든지 이런 기업체들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네이버에서도 자체적으로 제작한 폰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네이버 폰트 치시면 여러 가지 나오죠. 폰트 자료실 들어가셔가지고요. 무료로 전부 제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쓰시면 똑같은 텍스트라도 훨씬 이쁘고 깔끔하게 여러분이 문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무료 폰트들 많이 활용을 해서 훨씬 퀄리티 있는 작업물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윈도우 10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모티콘과 카오모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티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키보드에 윈도우 표시 있죠. 네, 좌측 하단에 보면 윈도우 표시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 있죠. 키보드에 L 바로 오른쪽 옆에 보면 세미콜론이 있어요. 자, 그거를 동시에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모지가 나오게 돼요. 이것은 윈도우 10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본 이모티콘들이에요. 이 이모티콘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문자 같은 거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할 수가 있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이런 것들 클릭하면 그렇죠? 그래서 전송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SNS 할 때는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흑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메모장 같은 데 썼을 때는
적용이 될까요? 자, 메모장 한번 열어놓고요. 커서 찍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글꼴을 기본 글꼴로 했을 경우에 윈도우 세미콜론 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한번 찍어볼까요? 자, 그 다음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자동차도 하나 놓고요. 뭐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됐네요. 자, 이렇게 해두면 작게 나오니까 깨끗한 것 같지만 확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됩니다. 예, 이렇게 긁고 서식에서 글꼴 사이즈를 크게 한번 줘볼게요. 어떻게 되나? 48포인트 정도 줍니다. 아주 깔끔하게 나오죠? 예, 이 이모티콘들이 이런 장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문서 같은 데도 넣을 수도 있고 활용도가 굉장히 많으니까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윈도우 세미콜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모양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골라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게 카오모지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표정이라든지 이 사람의 느낌 이런 것들을 요 키보드에 있는 여러 가지 키들로 표시를 해주는 거죠.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여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일종의 뭐 특수문자 같은 거네요. 그죠? 이런 것들을 전부 제공하고요. 이 아래를 또 눌러보시면 다양하게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아주 재밌게 쓸 수가 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은 거의 모든 웹사이트가 엣지나 또는 크롬에서 거의 접속이 다 되죠. 여러분이 기존에 쓰시던 이 익스플로러의 이 즐겨찾기 때문에 또 못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즐겨찾기를 옮기는 방법을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겨찾기는 여기 있는 별 마크 누르시면 이렇게 즐겨찾기 목록이 뜨죠. 자, 여기서 즐겨찾기 추가 옆에 보면 여기 화살표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걸 누릅니다. 그러면 이 옆에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라고 있어요. 이게 익스플로러에 있는 즐겨찾기들을 내보낼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요걸 눌러주시고 창이 열리게 되죠. 자, 다른 브라우저에서 가져오기, 파일에서 가져오기 있는데 아래쪽에 보면 파일로 내보내기라고 있어요. 이 파일로 내보내기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다음 누르세요. 무엇을 내보내겠냐고 물어보죠. 자, 피드 쿠키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즐겨찾기 내보낼 겁니다. 다음. 그러면 여기 이제 즐겨찾기 누르시면 돼요. 즐겨찾기 있는 거. 그 다음에 다음 누르시면 자, 어디로 내보낼 거냐고 물어보죠. 자, 앞에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이건 뭘 내보낼 거냐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어디로 내보낼 거냐. 자, 어디로 내보낼 거냐는 찾아보기에서 자, 여기 바탕화면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보내기를 해주시면 마침 나오죠. 찾아보면 자, 이렇게 북마크 해서 내보내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장된 북마크를 여러분이 원하시는 브라우저에서 가져오기로 들고 오시면 이 북마크가 그대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익스플로러는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죠. 이 보안 문제 때문에, 이 액티브엑스 문제 때문에 되도록이면 크롬이라든지 엣지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이 엣지나 크롬에서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액티브엑스가 이제 안 깔리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도 생기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익스플로러가 윈도우 10부터는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익스플로러를 이용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익스플로러를 쓰기 위해서는 기본은 이제 엣지만 나오기 때문에 익스플로러를 꺼내 놓으셔야 돼요. 자, 여기 탐색기를 누르시고요. 탐색기 누르신 다음에 내 PC로 들어가시면 C 드라이브가 나올 겁니다. 이것은 OS가 깔려 있는 드라이브죠. 자, 여기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보시면 프로그램 파일스라고 있죠. 프로그램 파일스 X86이 있고 프로그램 파일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파일스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쭉 보시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나오죠.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폴더를 엽니다. 그러면 이 안에 익스플로러 실행 파일이 있어요. 이것을 끌어다가 쭉 당겨서 여기 있는 작업 표시줄에다가 그냥 얹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익스플로러 단추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익스플로러가 뜨게 되겠죠. 자, 그 다음부터는 익스플로러로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 크롬이나
또는 엣지가 접속이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익스플로러를 이용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보통 컴퓨터의 악성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 때문에 알약이나 또는 V3 같은 외부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검사하고 제거하고 하죠. 그런데 윈도우 10에는 그런 악성 소프트웨어를 검색하고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악성 소프트웨어들이 깔아서 속도가 느려진다거나 갑자기 멈춘다거나 할 경우에는 검사를 한번 해봐야겠죠. 좌측 검색하는 곳에다가 MRT라고 씁니다. MRT 이렇게 쓰면 명령 실행이라고 나오고 처음 보는 아이콘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걸 누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악성 소프트웨어 제거 도구 시작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다음이라고 누릅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빠른 검사, 확장 검사, 사용자 지정 검사라고 나오게 되죠. 빠른 검사는 시스템 영역, 아주 가능성이 높은 영역만 검사해 주고요. 확장 검사는 전체를 검사합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당연히 확장 검사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뭐 몇 시간씩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별다른 그런 큰 문제는 없고 한번 검사를 해보실 때는 뭐 빠른 검사 하시면 되겠지만 아무래도 좀 불안하다 싶을 때는 확장 검사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시간이 걸려도 검사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검사는 사용자가 지정한 폴더의 내용을 주로 검색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뭐 어디서 복사해온 폴더에 있는 파일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 USB들 이제 왔다 갔다 꽂으시죠. 외부에서 뭐 복사하거나 많이 사용했던 걸 내 컴퓨터에서 꽂아서 쓸 경우에는 여기 있는 사용자 지정 검사를 하셔서 아예 USB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검사를 해주시면 악성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검사를 시작하죠. 자, 다 검사가 끝났습니다. 보통 한 뭐 2, 3분 이상은 최소한 걸려요. 자, 이렇게 해서 검사하고 마침해 주시면 되고요. 자, 검사 결과 자세히 보기라고 나오죠. 자, 이거를 눌러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시스템 부분 이렇게 감염되지 않았는지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마침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좀 더 의심이 좀 높아요. 이것은 거의 걸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많이 속도가 떨어지고 컴퓨터 쓰다 보면 갑자기 또 멈춘다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거는 꼭 걸렸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간단한 검사 말고요. 좀 더 정확한 검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씁니다. 검색창에다가 설정이라고 칩니다. 설정 들어가시면 여기에 업데이트 및 보안이라고 나오죠. 이 업데이트 보안 누릅니다. 그리고 윈도우스 보안이라고 되어 있죠.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안 열기라고 또 있습니다. 여기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안에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라고 이제 메뉴가 나오게 돼요. 자, 이쪽으로 다시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기 현재 위협이라고 나오고 없다고 나오죠. 자, 아래쪽에 빠른 검사는 그냥 아까 같은 그런 검사 방식이고요. 그 아래에 보면 검사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검사 옵션을 누르세요. 그러면 네 가지의 종류가 나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검사는 빠른 검사, 전체 검사, 사용자 지정 검사 이 세 가지만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되면 윈도우 디펜더 오프라인 검사가 하나 더 나오게 되죠. 이것은 아주 철저하게 찾아줍니다. 그래서 거의 다 찾아내요. 그 대신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하시고 지금 검사 눌러주시면 철저하게 검사가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전에 실행된 프로그램들은 모두 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 실행한 것들 전부 끄시고 검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웬만한 거는 다 검사가 되겠고요. 여기서도 잡히지 않을 때는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유료 버전들을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료 이런 바이러스 프로그램이나 악성 프로그램들 잡는 거하고는 뭐 그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윈도우스 10에 숨겨져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검사하고 제거하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